우리가 디자인이 참 멋진 스포츠카를 보면 뒷자리가 거의 없어서 두 명이 탈 공간밖에 없죠. 멋지긴 한데 불편하기만 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단순히 사치스러운 간지를 위한 걸까요? 아닙니다. 엔진을 중앙에 뒀기 때문이죠. 움직이는 물체에서 중앙이라는 것은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뱃멀미가 제일 걱정된다면 낮은 가판에 위치한 중앙 선박의 선실이 가장 좋을 거라는 거죠. 상대적으로 물체의 흔들림이 없는 위치가 바로 이곳이고, 배 안의 레스토랑이나 편의시설 같은 곳이 대체로 낮은 중심부에 위치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미드십의 뜻이 배의 중심이라는 말인 것처럼 미드십 스포츠카의 뜻은 중앙 엔진 배치를 가져간 감성 넘치는 재미있고 빠른 차라는 의미이죠. 그렇다면 자동차 중앙에 엔진을 넣어버리면 대체 뭐가 그렇게 좋길래 뒷자리까지 포기하면서 차를 만드는 걸까요? 그리고 왜 대체로 이런 자동차들을 스포츠카라고 부르는 걸까요? 그 이유를 질주단과 함께 알아보시죠. 일단 스포츠카는 속도와 힘은 기본이고 아주 정교한 조작이 가능해야 합니다. 이런 특성이 운전을 정말 재밌게 만들어주고, 우리는 이런 차를 총칭해서 스포츠카라고 부르죠. 그래서 전륜 스포츠카, 후륜 스포츠카, 미드십 스포츠카 이런 식으로 차의 특성을 붙여 말하는 경우가 좀 더 구체적입니다. 이 중에서도 람보르기니 같은 2인승 미드십은 스포츠카를 대표하는 이미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미드십은 엔진을 중앙에 배치한다 라는 뜻으로 대체로 미드 엔진 리어 휠 드라이브인 MR이라고 불립니다. 이 MR 구동계의 시초는 항공기 덕후 에드먼드 럼플러에 의해 고안되었죠. 럼플러는 1차 세계대전에서 쓰인 독일 비행기들을 주도적으로 설계했을 정도로 항공기 전문가였는데요. 전쟁이 끝나고 그 덕력을 자동차에 풀고 싶어 했었습니다. 특히나 럼플러는 기존 자동차들을 눈물방울 모양 자동차로 개선해서 공기 역학적인 성능을 더 올리고 싶어 했었죠. 그래서 이 모양에 따라 자동차 내부를 설계하다 보니까 기존에 뒤에 있던 시트를 앞으로 배치하고 앞에 있던 엔진을 뒤로 밀어버린 게 바로 경주용 미드십의 시초였습니다. 이 차는 1921년 독일 모터쇼에서 독일어로 트로픈바겐, 영어로 티어드롭이라는 이름으로 공개되었죠. 공기 저항 개수가 무려 0.27cd밖에 되지 않아서 당시 최고의 공기 역학을 선보인 자동차였습니다. 이 미친 자동차에 감명을 받았던 당시 벤츠의 엔지니어 한스 니벨과 디자이너 막스 바그너는 럼플러에게 자신들의 경주용차 프로젝트를 위해서 티어드롭의 라이센스를 써도 되냐고 제안했었죠. 라이센스를 럼플러에게 따낸 둘은 이후 트로픈바겐의 이상적인 공기 역학과 이에 따라오는 엔진 배치를 참고해서 최초의 미드십 경주용 자동차인 벤츠 트로픈바겐, 일명 벤츠 RH2 리터 티어드롭을 1923년에 개발했죠. 10년 후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었던 포르쉐 박사는 티어드롭을 참고해서 아우디사의 시조 포르히와 당시 미드십 끝판왕 오토 유니온 그랜드 프릭스 경주용차까지 개발하면서 미드십 경주용차의 명맥을 이어갔습니다. 이 머신은 티어드롭의 휠베이스를 점진적으로 줄여 회전 기동성을 더 빠르게 했고, 기어박스를 디퍼런셜 바로 뒤에 넣는 등 부품들을 더 최적으로 배치해서 얻은 넓은 공간에 큰 엔진까지 넣을 수 있으니까 자동차의 한계를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이상적인 엔진 배치를 한 미드십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후 이 레이아웃이 기본으로 유지된 채 다양한 제조사들이 발전시키면서 1962년 프랑스 보네트 디젯 회사의 마트라 디젯이라는 첫 양산 미드십 자동차로 보여지고, 1966년 람보르기니 미우라라는 걸작으로 미드십 스포츠카의 대서막이 열리게 됩니다. 미드십 스포츠카가 움직임이 빠르고 코너링이 날렵한 이유는 바로 회전 관성을 의미하는 관성 모멘트가 작아서인데요. 관성 모멘트는 회전 관성이나 요 관성 같은 비슷한 개념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회전 관성이 커지면 물체를 회전시키거나 회전하는 물체를 컨트롤하기 어렵고, 반대로 회전 관성이 작아지면 그 반대로 컨트롤하기 쉽다는 거죠. 왜 그런 걸까요? 첫 번째, 회전하는 물체는 질량에 비례해 회전 관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미드십은 카본 같은 가벼운 소재나 차체의 경량화를 통해서 최대한 차를 가볍게 만들어 회전 관성을 작게 가져가는 거죠. 두 번째, 회전 관성은 회전하는 물체의 회전 중심축에서 물체까지의 길이의 제곱 비례해서 커집니다. 그러니 무거운 엔진을 최대한 중앙에 배치해 회전 중심축과 물체까지의 거리가 짧은 미드십이 회전 관성이 적은 거죠. 쉽게 말해 우리가 무거운 물건을 몸 안쪽 중심에 깊숙이 안고 달리면 움직임이 수월해지고, 피겨스케이팅 선수가 팔을 안쪽으로 모으면서 회전하면 회전이 더 빨라지는 것과 비슷한 원리
달립니다. 그러니 한계를 몰아붙이는 F1 차량들이나 정말 빠른 프리미엄 스포츠카, 슈퍼카, 하이퍼카들이 엄청난 기동성을 위해서 무거운 엔진을 중앙에 위치시키는 MR을 고수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따라서 과거에는 미드십의 기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런 까다롭고 예민한 기동성을 가진 비싼 괴물을 잘못 몰았다가는 뒤가 돌아가 버리는 사고가 빈번했었지만, 요즘에 나오는 미드십은 엄청난 기동성보다는 사치제로서의 가치가 더 크다 보니까 차량 보조 장치들의 개입을 통해 더 수월하게 미드십을 다룰 수 있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언급했던 MR은 사실 RMR인데요. 우리가 아는 미드엔진 리어 휠 드라이브는 사실 맨 앞에 리어가 생략되어 있었을 정도로 MR의 가장 기본적인 배치가 RMR입니다. D가 있으면 앞도 있듯이 RMR의 반대인 FMR도 있는데요. 바로 프론트 미드 엔진 리어 휠 드라이브입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AMG GT나 마츠다 MX-5 같은 차들을 FMR의 대표적인 예시로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FMR 구조는 그 특성상 RMR과 조금씩 다른 동적 성향을 보이는데요. FMR은 엔진을 전방에 위치시켰지만 최대한 중앙으로 밀어 넣었으니까 RMR과 공통된 미드십의 기질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그래도 엔진이 전방에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차량의 무게 분포는 뒤보다 앞에 더 많이 집중되겠죠. 따라서 엔진이 앞에 있고 뒷바퀴가 돌아가는 후륜구동과 비슷한 성향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FMR은 RMR에 비해 회전 관성이 커 직진 안정성이 좋고, 앞이 무거워 앞 타이어를 눌러주니까 RMR보다 전방 그립이 훨씬 더 좋아져서 주행이 좀 더 안정적이죠. 바꿔 말하면 동일한 조건일 때 FMR은 RMR보다 회전이 더 잘 안되고 기동성이 떨어질 수 있고, 코너링 시 바깥으로 튀어나가려는 언더스티어 경향이 더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FMR, RMR이 누가 더 좋냐를 말하는 건 정답이 없을 정도로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차가 회전하려는 성질인 로잉을 제어하는 재미에 있어서는 FMR보다는 RMR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말해보고요. 고수들이 요잉이 잘 발생하는 포르쉐 박스터와 같은 RMR을 주행한다면 더 아슬아슬하고 짜릿한 주행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어차피 이런 경향의 차이를 느낄 수 있는 건 이론보다는 실전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주행에서는 뭐 알 수도 없고, 또 누가 탈 것이며 어떻게 세팅하고 주행하냐에 따라서 다르니까 그냥 같은 미드십이라도 엔진이나 변속기와 같은 파워트레인들을 어떻게 구성하고 배치하냐에 따라서 자동차의 기본적인 회전 관성이나 운동 성능에 따른 하중 이동이 다양한 차이가 날 수 있구나 라는 점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자동차 회사들은 미드십을 아직도 그 비싼 돈을 주며 만들까요? 아무리 시대가 달라져도 엔진이 운전자 뒤에 있음으로 얻게 되는 특유의 빠른 움직임과 엔진 배치에서 나오는 하중 이동을 그대로 느껴보면 이 기본기에 감탄하면서 역시 본질적으로 기본기 자체가 다른 미드십이 가장 좋다는 건 부정할 수가 없구나 라고 느낄 겁니다. 달린다라는 자동차의 본질에 비추어 보았을 때 엔진의 잠식당해 자동차가 엔진 그 자체가 되어버린 미드십은 결국 자동차라는 상품이 추구하는 근본적인 가치도 한몫한다는 것이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다들 아시겠지만 여기에 스타일링의 자유도까지 높으니까 감성이 그냥 미쳤죠. 스포츠카 보면 그냥 멋있습니다. 엔진이 운전석 바로 뒤인 중앙에 배치되니까 상대적으로 차의 앞과 뒤의 디자인의 자유도가 높을 수밖에 없겠죠. 앞을 눌러주기 위해 다운 포스를 고려한 면의 인앤아웃에서 오는 재미있는 조형감, 와류 처리를 하기 위한 멋있고 공격적인 파츠들, 공기 역학을 고려하여 만든 낮고 스포티한 외장 프로파일, 멋있는 내장 디자인과 비싸 보이는 CMF, 카본과 같은 재료 공학적인 소재로 인한 경량화, 엄청난 성능을 위한 엔진과 변속기의 최성능 설계 등 이런 많은 것을 고려하며 엔지니어링과 스타일링의 정점을 같이 끌어올리면서 만드는 게 바로 미드십인 겁니다. 이렇게 동시대에서 최고의 엔지니어링과 디자인으로 제조사에서 만들다 보니 비싼 건 당연지사이고, 많이 못 팔더라도 높은 성능과 디자인으로 브랜드의 상징적인 유산이 되면서 회사의 브랜드에 더 높은 프리미엄을 붙일 수 있는 유산이자 포트폴리오가 되겠죠. 따라서 최초의 슈퍼카라는 양산형 12기통 미드십 차량 미우라라는 스포츠카를 만들었던 람보르기니 같은 회사들은 시장에서 미드십이라는 프리미엄에 더 가치를 두고 팔아야 하다 보니까 폭스바겐 같은 큰 회사 밑으로 들어가서 비용적인 투자를 받으며 희소성을 지킬 수 있었고, 이 미드십 스포츠카나 슈퍼카를 만들기 위해 개발했던 기술들을 폭스바겐 같은 일반 대중차 브랜드가 제품에 선택적으로 접목시킬 수 있으니까 상부상조였던 거였죠.
미드십 스포츠카가 항상 비쌌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1980년대에는 폰티악 피에로와 경쟁하던 토요타 MR2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제공되었었죠. 저렴한 미드십은 가난한 자의 페라리, 가난한 자의 포르쉐라고 농담되기도 했지만 차쟁이 입장에서 일반 자동차 회사가 만들어주는 선물과 같았죠. 당연히 일반 대중에게 애매한 소형 미드십은 상품성에 대한 수요가 더 줄어들면서 이를 생산하는 것에 더 이상 이익을 가져다 두지 않자 저렴한 미드십들은 점차 단종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고가의 미드십만이 주로 생산되면서 회사의 프리미엄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죠. 따라서 이제 일반 소비자들이 미드십을 경험하기가 더욱더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시대가 도래하면서 과거의 소형 미드십 자동차들은 전기차로 다시 부활할 징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도요타도 MR2를 전기차 컨셉으로 부활시켰고 혼다에서도 S660과 같은 발칙하고 재미있는 경량 미드십 차들을 전기차로 내놓는다고 밝히기도 했고요. 중앙에 무겁고 낮게 깔려 무게중심을 잡아주는 배터리팩과 고출력 전기 모터, 엔진의 부재로 인한 쾌적한 뒷자리까지. 하지만 과거 미드십의 이름을 가지고 부활하는 전기차들은 과연 정말 빠르고 경쾌하며 우렁찬 내연기관만의 미드십 감성을 다시 재현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감동을 느끼게 할 수 있을까요? 차라리 아예 다를 거라면 전기차의 가격이 더 하락해서 일반 대중들도 저렴한 가격에 미드십의 DNA를 가진 자동차들을 많이 타는 시대가 오기를 소망해 봅니다.